책들의 부엌. 이 책은 소양리 북스테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중 첫 번째 장을 읽어드릴 텐데요.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우는 가수 다이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장의 주인공을 보자마자 가수 아이유 씨가 떠올랐어요. 책의 주인공 다이앤이 데뷔 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모에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유 씨의 데뷔 초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이상형이 되어 계시지만 어렸을 때 데뷔하셔서 뭔가 풋풋한 귀여움이 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매우 밝고 천진할 것 같은데 뭔가 모를 조용함, 쓸쓸함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아이유 씨가 연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표한 러브 인 소울이라는 곡의 소개글을 보면서 이 책과 함께 아이유 씨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소설 속 다이앤이 가지는 불안과 아픔, 그리고 그 회복이 이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쓴 글의 일부를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느닷없이 큰 사랑을 받으며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졌던 18살부터 지금까지 저무는 일에 대해 하루도 상상하지 않은 날이 없다. 막연히 외롭고 무섭고 또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10몇 년을 생각했더니 그것에 대한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더라. 지금은 별로 무섭지 않다. 그 순간 아쉬움이 더 크거나 외로울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그리 가까울 것 같지 않다. 비관적이고 걱정 많은 아이였던 내가 그 사이에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치지도 않고 매일 나를 안심시켜준 누군가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 덕분에 나는 아이유로 살며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 어쩌면 타고나기를 악건성 타입인 내 마음속에 끝없는 사랑을 길러주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번번이 내 길을 선택해 주어 정말 고맙다는 말도. 당신들이 내게 그래 주었듯 나도 당신들의 떠오름과 저물매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 옆에서 무섭지 않아. 우리 제일 근사하게 저물자.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고 싶다. 중학생 때의 다이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것이 주요한 주말 일과였다. 아니, 일과 전부에 가까웠다. 가창력은 괜찮은 정도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연예인을 알 만한 얼굴은 아니라는 수군거림이 뒤에서 그림자처럼 붙었다. 다인도 알고 있었다.
젖살이 통통하게 올라온 선크림만 바른 얼굴을 거울에 비춰볼 때면 오디션장에서 봤던 화려한 외모의 아이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분명히 성형한 것도 아닌데 이목구비가 인형 같았다. 거리를 걸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빤히 바라보게 되는 외모의 아이들이었다. 다이는 오디션장에 가면 이미 데뷔한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화려한 이목구비의 아이들을 정신없이 바라봤다. 연예인이 되는 영재 교육을 하는 학교라도 있는 걸까 싶었다. 다인이 작은 음반 제작사를 통해 다이앤이라는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다인을 주목하지 않았다. 한 해에만 수십 팀이 넘는 아이돌 그룹이 데뷔했다가 두세 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조용히 사라지는 세계였다. 주목받지 못한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불과 몇 달 만에 오래된 묘지처럼 잊혔다. 심지어 다인의 음반을 제작한 회사는 신인 가수를 처음 키워보는 회사였다. 물론 업계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대여섯 명 뽑아 데리고 있기는 했지만 마케팅이나 의상 콘셉트 등이 대형 기획사처럼 착착 맞아떨어지게 진행될 리가 만무했다. 거의 대학교 동아리 분위기였다. 이런 건 어때? 저런 방식도 있대. 하는 식으로 회의라는 이름을 빙자한 수다가 몇 시간씩 이어졌고 결국 다이는 아이돌 콘셉트는 아니다 라고 만장일치를 보았다. 그거 하나만은 확실했다. 걸그룹 딜리셔스가 대한민국 무대를 평정하던 시대였다. 아이돌 하면 딜리셔스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바비 인형 같은 몸매와 찡긋거리는 윙크, 애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는 요정가루라도 뒤집어 쓴 것 같은 미소를 가졌다. 그래, 내가 아이돌이라고 할 수는 없지 하고 다인도 그들을 보며 수긍했다. 하지만 세상이 자신을 아이돌이라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지 않으면 자신을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 난감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것을 마케팅 메시지로 쓸까 했지만 다인보다 어린 나이의 아이들도 데뷔 준비에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외모는 그럭저럭 귀여운 정도지만 가창력만은 머라이어 캐리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라는 정도로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그때는 작사와 작곡을 하지도 않았으니 싱어송라이터로 포장을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다이는 다이앤으로 데뷔한 지 3년 만에 국민 여동생 자리를 꿰찼다. 다인의 가장 큰 무기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재능이었다. 다인은 고정 게스트의 펑크로 우연히 대타로 나가게 된 밤 10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주 최고의 청취율을 달성했다. 라디오 PD는 다인을 해당 프로그램의 고정 게스트로 섭외했고 그 후 6개월 만에 다인은 라디오 프로그램 5개의 고정 출연을 하게 되었다. 다인의 따뜻한 말투는 게스트의 이야기가 맛있게 요리되도록 돕는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라디오를 통해 전해지는 약간은 허스키하지만 사랑스러운 말투는 친구에게 수다를 떨듯 제잘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진심을 다해 만들었지만 약간은 어설픈 초코머핀처럼 다이는 귀엽고 사랑스럽게 반짝였다. 게스트의 마음을 깊숙한 곳까지 나스하게 다독여주는 다인의 말에 다들 위로를 받았다. 더불어 예상치 못한 노래 선물이 하이라이트였다.
폭발적인 가창력을 요구하는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제이슨 무라즈의 럭키를 달콤하게 부르는 다이앤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역주행하며 전설의 영상이라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차트 10위 안에 처음 들어간 노래는 봄날이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소녀가 봄이 오면 모로코에 여행을 가고 싶다는 꿈을 꾸는 내용을 담은 어쿠스틱 재즈곡으로 다인의 독특한 음색과 딱 맞아떨어졌다. K-팝 특유의 비트와 멜로디에서 벗어나 인디 음악 같으면서도 대중적인 코드를 갖춘 곡으로 앨범 발매 당시에는 큰 호응이 없었다.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남자 아이돌이 이 노래를 몇 소절 부른 뒤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단체로 봄날에 춤을 추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고 핸드폰 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들어가면서 앨범 발매 3개월 만에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거대한 파도를 탄 것 같았다. 이어서 낸 디지털 싱글 그냥 그거면 된다니까가 음원 출시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에 올랐고 한 달간 그 자리를 지켰다.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기록적인 조회수를 찍었고 광고 모델로 러브콜이 쏟아졌다. 광고주들은 화려하지 않은 얼굴에 깨끗하고 티 없는 느낌의 목소리를 가진 다이앤이 라이징 스타라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챘다. 순식간에 구름 위까지 훌쩍 뛰어오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다이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다이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각종 섭외 1순위에 올랐고 앨범 피처링 요청이 쇄도했다.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 아이튠즈 아시아 차트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다. 갑자기 폭발하듯 늘어난 팬들은 다인을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된 것처럼 대했다. 다인은 문득 두려워졌다. 자신은 석 달 전과 딱히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져서였다. 갑자기 사람들이 놀라운 실력이라며 자신에게 열광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품 같은 인기가 아닐까 싶어 조심스러웠다. 시간은 비트가 빠른 댄스곡처럼 정신없이 흘렀다. 다인이 소위 톱스타라는 타이틀을 지켜온 지 8년째였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다인은 사랑스러운 소녀의 이미지였다. 대중들은 다인이 파스텔 색깔의 마카롱처럼 달콤한 소녀일 거라고 상상했다. 뮤직비디오 속에서 다이앤은 셔링이 잡힌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추며 한껏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남자 팬들은 다이앤의 영상을 보며 외로운 밸런타인데이를 견뎌냈다. 10대 소녀들의 워너비 모델 1위 자리를 다이앤이 수년 동안 꿰찼다. 사실 다이는 꽃무늬 드레스보다는 무채색 후드티를 좋아했다. 녹음실에서도 자신만의 세계에 차분히 몰입하는 성격으로 비타민 광고 모델처럼 생기발랄한 일상을 보내지는 않았다. 10대일 때도 인형이나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환호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오히려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등 혼자서 깊이 생각에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물론 부모님께는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애교 많고 수다스럽지가 않았다. 속이 깊어서 겉으로 감정을 불쑥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말없이 사람들을 챙겼다. 그래서인지 다혜는 광고나 예능 프로그램 속 자신의 모습이 가짜로 만들어진 모습 같다고 종종 느꼈다. 그리고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 한순간에 비난과 손가락질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도 겁이 났다. 오랜만에 일정이 없는 목요일이었다. 다혜는 늦잠을 자려고 작정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일어났다. 새벽 3시가 넘도록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을 연달아 꾸고 나니 쉰 것 같지가 않았다. 꿈속에서 다혜는 라디오 생방송에 늦어서 좁고 긴 복도를 하이힐을 신은 채 뛰고 있었다. 그러다 이내 다혜이 MC를 보는 토크쇼 스튜디오로 장소가 바뀌었다. 다혜이 발랄하게 말을 이어가는데 출연자의 얼굴이 이유 없이 굳어갔고 점차 무표정에 가까워졌다. 다혜는 속으로 당황하면서도 애써 말을 이어갔는데 그런 다혜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나오고 있었다. 다혜는 뭔가에 놀란 듯한 상태로 잠에서 깼다. 꿈의 마지막 장면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중이었다. 다혜는 눈을 반쯤 감고 거실에 나와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로 TV를 틀었다. 화면에는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한 자신이 토크쇼에 어울리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너무나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방송 끝에 이어지는 뮤직비디오 속 다혜는 자신이 봐도 놀라울 정도로 사랑스럽고 청초하고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문득 다혜는 TV 속 자신의 모습이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다혜는 혼란스러웠다. 가수가 되는 건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보긴 어려웠다. 다혜는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과 대화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갔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언젠가부터 다혜는 대중의 애장품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였다. 심장 뛰는 소리가 갑자기 귓가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기차가 오는 것처럼 쿵쿵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기차가 귀 바로 옆까지 온 듯 소리가 커졌다. 이어서 호흡이 가빠졌다. 어둠 속 어떤 존재가 서서히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자신의 호흡이 희미해지며 사그라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느새 다혜는 대중이 모두 볼 수 있는 유리상자에 갇혀 사는 동물이 된 꿈속이었다. 다혜는 어린아이를 까르르 웃게 하는 작은 원숭이가 되었다가 20대 직장인들이 귀여워하는 황제 펭귄으로 변해 뒤뚱거렸다. 그 다음에는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판다가 되어 감정을 숨긴 채 해벌쭉 웃고 있었다. 유리상자는 360도에서 모두 관람이 가능했고 모바일로 생중계되었으며 대중이 게임 아이템을 고르듯 자신이 입는 옷과 털 색깔, 액세서리까지 모두 선택할 수 있었다. 그곳에 다혜의 충격과 슬픔과 분노와 외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할머니가 그리웠다. 할머니는
타인과 대조적으로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였다. 힘들고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할머니는 햇빛을 보며 산책하고 돌아와 이내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 듯한 감정 변화는 할머니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잔잔한 호수에서 느긋하게 배를 타고 있는 사람 같을 뿐이었다. 다인에게 할머니 손은 곱고 따뜻한 난로였다. 일주일 넘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할머니를 보러 가면 할머니는 고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 다인의 배를 슬슬 쓰다듬어 주곤 했다. 뭘 묻는 일도 별로 없었다. 할머니는 사실 다인의 노래를 거의 듣지 못했다. 다인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기 전부터 할머니는 이명이 심해져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거의 듣거나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인은 할머니가 자신의 노래를 들어보지 않아서 좋았다. 이번에 나온 노래가 어떻게 엄청나다느니 어떤 부분은 예전 앨범보다 힘이 떨어진다느니 젠 척하며 가벼운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주변에 널려 있었으니까 그냥 다인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말없이 무릎을 빌려주는 할머니의 거슬거슬하지만 고운 손길이 좋았다. 할머니의 손길이 닿으면 다인은 금세 잠이 들었다. 한옥 처마 끝에서 부는 바람도 고소하게 풍겨오는 찌개 냄새도 어딘가에서 강아지가 짖어대는 소리도 해가 지면서 주황빛으로 선명하게 물드는 빛깔도 다인이 잠들기를 소망하는 듯 했다. 할머니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인에게 전달되었다. 다인은 그곳에서는 꿈도 꾸지 않고 10시간씩 잠을 잤다. 잠에서 깨면 할머니와 동네 산책을 나갔다. 시골 길가에서 상자째 파는 과일을 샀고 5일장이 서는 날에는 몸빼바지도 함께 골랐다. 시골 장터에서 국밥을 포장해 왔고 할머니 집 앞마당 텃밭에서 자란 상추와 고추를 따고 장독대에서 고추장과 된장을 한 숟갈씩 퍼내 섞고 참기름과 깻가루를 넣어서 찍어 먹었다. 소양리에 온 건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이제 할머니가 소양리에 없다는 건 다인도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3년 전 요양원에 들어갔고 1년 전에 세상과 작별했다. 할머니가 살았던 150년이 넘은 한옥 네 채는 진작에 팔렸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한옥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돈이 꽤 들기도 해서였다. 할머니의 한옥은 근처에 탁 트인 부지로 옮겨가 2년 전에 한옥 호텔이 되었다고 들었다. 어렸을 적 숨바꼭질할 때 숨기 딱 좋았던 곳간채 창고만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엄마가 전화로 이야기했었다. 곳간채 창고는 그야말로 혼돈의 결정체였다. 작은 목재 창문이 천장 바로 아래에 하나 있는 것을 빼면 창문은 없었다. 그래서 한낮에 햇살이 쨍쨍할 때도 창고는 어두운 편이었다. 다른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창고에서 낡은 옛날 책자와 쌀가마가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곳 뒤에 놓인 큼지막한 자개장롱 안에 숨으면 열의 아홉은 절대 찾아내지 못했다. 창고에 숨은 사람이 있나 술래가 찾으러 온 경우에도 경장용 삽과 예전에 소가 있을 때 썼던 콧두레와 맷돌과 이름 모를 종이 더미와 커다란 액자 틀과 먼지 쌓인 운동기구가 뒤섞인 그곳에서 행여나 거미나 벌레와 마주칠까봐 슬쩍 발을 들여놓았다가 사라지곤 했다. 소양리 북스키친 오픈 준비 중. 4월 1일부터 숙소 예약 받습니다. 다이는 플래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래로는 위로와 격려의 문장을 담은 책들의 부엌, 글을 읽고 쓰고 나누는 북스테이 앤 북카페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였지만 다이는 생각에 빠져 바람을 느끼지 못했다. 다이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할머니의 집터를 샀을 텐데 별장으로 하든지 작업실로 쓰든지 했어도 되는데 하지만 아빠는 다인이 할머니의 흔적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랐다. 할머니가 쏟아준 사랑을 기억하되 감정에 허우적대는 건 원치 않았다. 작년 5월 미국에 사는 첫째 큰아버지 식구와 스페인에서 민박집을 하는 셋째 큰아버지 식구가 한국에 왔다가 갔다. 각자 살기에 바빴던 팔남매는 몇 달 전에야 할머니 집터를 팔기로 마음을 모았고 토지 소유권을 깔끔하게 타인에게 넘긴 뒤 유산을 분배하고자 했던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아빠도 다인의 불면증을 알고 있었다. 공황장애까지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어쨌든 다인이 할머니와의 추억을 아름답게 고이 접어 마음 서랍 어딘가에 보관하길 바랐다. 다인도 아빠의 그런 마음을 이해했기에 여기 땅을 팔았다고 했을 때 화가 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이곳에 와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늘진 산자락 아래 황량한 겨울 속 어둠을 뚫고 매화 봉우리가 단단하게 움트고 있었다. 할 말이 있지만 입을 꾹 다문 사춘기 소녀처럼 아직 꽃 피우지 않은 봉우리들이 나뭇가지를 따라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